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타임즈 대표 안승범입니다. 또 오늘도 찾아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개발하는 KF-11이 개발 중인 전투기고 공식적으로 이제 개발이 완료가 아직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막바지에는 이제 레이더도 테스트를 이제 무장하고 연동돼서 물론 이제 블록원은 공대공 미사일 중심이지만은 그것도 이제 면밀한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그 로드맵을 보면은 이제 양산으로 넘기는 시기가 이제 앞으로 향후 딱 1년 반 남았죠. 내년 이제 2026년 12월 말인데 아쉬운 거는 이제 대수가 제가 이제 방위사업청의 이제 사업 단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단장님 이거 연말에 2대밖에 안 되죠 했더니 아니 그 이상 될 수 있고 어떤 그게 아무래도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죠. 그것도 일종의 보안이라면 할 수 보안이니까. 근데 어쨌든 짐작되는 거는 이제 몇 대 안 되는 2대 정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26년 12월 달에. 그러면 결국 원활하게 부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던 거를 완성하는 시기. 그다음에 테스트 비행 거쳐서 부대 인도하는 게 27년도 중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례 없이 개발하는 전투기를 2인승 후방석에 복자형이죠. 거기에 해외 지휘관을 이제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탔다, 시승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항공기, 이 전투기가 사실상 개발이 그런 어떤 단순 순항 비행하는 순항 속도로 비행하고 고기동이 아니라 일반 여객기처럼 비행하는 정도는 문제 다 클리어됐다. 문제가 다 없다. 개발이 그 부분, 그 해당되는 과목은 끝난 거다. 이거는 확인됐다. 그러니까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투기 개발사에 있어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0여 년을 보면은 좀 드문 케이스예요. 해외에서 내놓으라는 이제 전투기 개발국들 보면은 초기에 추락한 것도 있고 손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KF-11 특히 FA-50대도 그랬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이 우리가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전투기에 대한 매니아 입장에서 이 아주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야 이게 좀 특별한 전투기는 분명하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잘 팔릴 것 같은데 팔려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정말 양산 배치돼서 우리 일선 비행단 18전투 비행단 강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6비행단 예천 비행단 그건 이제 복자기 중심으로 이제 운영할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10전투 비행단 이게 모습이 계속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진짜 이 실제 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는 거 이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주 흥미롭고 멋있고 사진 이제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다려지는 순간이겠죠. 지금 기지 주변에서 사진 촬영하다가 간첩으로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인돼가지고 특히 이제 해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아주 매끄럽고 순조롭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태웠겠죠.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추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최악의 상황은 이 날아다니는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건데 복합 소재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다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 해외 이제 오신 분 손님이죠. 해당되는 나라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을 태울 수 있었다는 거. 근데 그 전에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이 먼저 탔으니까 그때도 사실 그땐 처음이니까 더 놀랐죠. 우리 참모총장이 이런 개발 전투기를 탄다고? 근데 이제 여러 차례 과정들이 있어서 무사히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다 끝났다. 순항 비행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게 다 100% 확인됐으니까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향후에 블록2 더 나가서 이제 스텔스까지 개발되면은 이거 사야 되겠네. 후보로 이제 점 찍어놔야 되겠네. 그런 나라들이 많을 거예요. 미국과 연계돼서 대한민국과 관계가 그런 면에서 친서방 국가이자 회색 국가이면서도 친서방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중국제 전투기가 이제 형편없다고 생각했다가 인도 파키스탄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니까 그 옛날에 중국제가 아니었다. 그걸 얘기하듯이. 그럼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는 전투기 개발국이 있으면은 인정받고 반대로 전통적인 전투기 개발국 러시아가 이제 한물 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제 SU-57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데 걔랑 양산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평가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제 전투기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평가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올라가고 있죠. 중국제가 러시아제를 대신하는 시장에서도. 그 다음에 서유럽제 전투기 3대 전투기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이 있는데 그 수준에 앞서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KF-11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올라가는 거죠. 어차피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그리펜은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안에서도 4.5세대 안에서도 선배가 되기 때문에 옛날 거. 레이더만 이제 갈아치웠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는 스텔스, 우리 같은 이렇게 스텔시한 아주 F-35, 22 같이 그 스텔스 설계를 외형을 그렇게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발전성도 없고. 근데 지금의 좀 비스텔스 외형으로 자기들은 이제 곡선을 잘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레이더의 거리에 따라서 탐지 거리에 따라서 발견되는 게 제한은 있고 아주 명확하게. 근데 우리는 그게 좀 더 가까이 와야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각이진 설계, 스텔스 설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같은 4.5세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안에 4.5세대 안에서 옛날
구형 4.5세대. 우리는 최첨단의 신세대 4.5세대. 아니 그 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면밀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좀 기사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같은 4.5세대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저도 뭐 그렇게 하지만은 JTN-CE가 틀리잖아요. 그 옛날에 중국제 전투기가 아니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KF-21이 같은 4.5세대가 아니다. 상당히 더 앞서가는 4.5세대다. 모든 시스템이 다 새롭게 설계한 1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 라팔이나 뭐 유로파이터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죠. 80년대로. 1980년대. 그 시차가 엄청 크죠. 기술의 차이도 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5세대, 6세대가 있으니까 자꾸 4.5세대가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하나를 같은 기술로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시대가. 그런 거를 생각을 이제 유의 깊게 보면은 다르다는 거. KF-11 같은 앞으로 전도 유망한 시장 판매에 있어서 잘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스텔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또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또 과제는 다가가고 있죠. 엔진 개발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하여튼 뭐 응원을 하면서 차분하게 지켜 좀 보면 뭐 다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워낙 뭐 잘 만들고 있으니까 무기 체계가 후발 주자이지만 잘 만들고 있으니까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F-21이 KF-X 시절에 소위 이제 관련 기관들이나 공군에서 이제 합참 이거를 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발전했을 때 대상. 그러면 기존의 대한민국 공군에 어떤 그 전투기를 대체하려고 이제 사업을 하느냐? 마치 FA-50이 F5 계열을 대체한다는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발전했듯이 나왔듯이 그 당시에는 이제 F-16 플러스였어요. 성능을 기존에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F-16보다 좀 더 좋은. 그래서 플러스라는 게 붙었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5세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흘러가서 뭐 4세대 전투기보다 좀 좋은, 물론 이제 플러스가 붙으면 4.5세대인데 굳이 그것들은 이제 옛날같이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생산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또 나가보면은 이제 그걸 또 이제 과거의 역사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돼서 나왔는지 그걸 다 들여다보거든요. 해당 도입 예정국들은. 그러면 이제 딱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취지. F-16에 이제 세대가 있죠. 70년대 말에 등장한 1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90년대부터 본격 등장한 블록 50 이상, 50이나 그거에 2세대 F-16이 있고, 지금의 블록 7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세대. A사레이더로 바꿔치웠으니까 3세대로. 그래서 그 시장 중에서 1세대는 이미 이제 태역들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물론 이집트는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거고, 그 작전에 있어서. 이스라엘도 뭐 좀 그게 많죠. 2세대 뭐 블록 40개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F-16 중에 이제 블록 25, 뭐 32, 뭐 30,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42 엔진에 따라서 나눠지니까 숫자가 하나 붙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일단 대상은 그거를 시작해서 블록 50개월까지, 52개월까지 대체를 하는 전투기다 이거죠. 그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물론 이제 콜롬비아 공군이나 이제 브라질 공군이 페루까지 지금 KF-22를 당장 선택을 안 하고 그리펜, 슈퍼 그리펜을 선택을 했다고 이제 두 나라 발표했는데, 뭐 그쪽 나라들이요, 뭐 전투기 전력이 원래 근본 자체 근간이 빈약하고 대체하는 그 구형 전투기들은 뭐 지금 F-16 계열이 아니니까 좀 다른 얘기고, 그냥 급하니까 이제 발주를 하는 거. 그리고 유행이죠. 브라질 공군이 그렇게 하니까 주변국도 저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덩달아 콜롬비아 공군하고 페루 공군이 이제 선정을 이제 했죠.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칠레로 넘어가면 이제 F-16 운영국이에요. 칠레 같은 나라가 우리가 영업하기 나름인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KF-11을 이제 사갈 수 있는. 왜냐면 칠레가 이제 미국하고나 영국하고 친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F-35를 줘야 되는 이유가 없죠. 그 남미 끝단에 F-35를 주는 건 과다한 전력 증강이죠. 쓸 데도 없고. 기껏해야 그쪽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속속의 포클랜드 전쟁처럼 이제 그런 우발적인 그런 거 대비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극. 지금은 맨날 북극만 얘기하는데, 북극 항로만 얘기하는데 남극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상시에 어떤 대리를 관리하게 하는 거, 무기를 줘서 대리를 관리하는 게 그러한 나라 중에 칠레가 들어가요. 브라질도 들어가고. 요즘에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이제 아르헨티나도 이제 구형 F-16 이제 주기 시작하지만 연말에 그 목적이 남극 관리입니다. 자꾸 북극들만 얘기하는데 나 저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극은 그럼 뭐 필요 없는 그 극지점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가상적국이 나타날 것 대비해서 군사력이 이제 현대화되는데, 그래서 차후에 이제 칠레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 시장에서 F-35는 이제 끝끝내 팔지 않는 그런 대상국들은 유사한 전투기. 근데 이제 미국제가 아닌, 대신 만들게 해서 팔게 하면은 어떤 전력 증강은 되고, 제가 직접적인 그것도 신경 쓸 일이 없는 거. 뭐 이스라엘만 줘야 되니까 F-35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 지금의 서방 측 전투기를 막 사 모으고 있는 지금의 중동 지역 국가들.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친미 국가로 분리되는 뭐 모로코, 튀니지.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는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뭐 섞어서 쓰니까 전투기를 이집트도 대상이 되고, 이제 그런 나라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은 글쎄 저 두고 봐야 돼요. 유럽도 뭐 하여튼 뭐 복잡해요. 전투기 사는 게, 선정하는 게. 그래서 거기는 뭐 선뜻 뭐 폴란드 말고는, 폴란드는 F-16 운영하니까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보여주고 태워진 거고. 그래서 유럽보다는 오히려 중동 국가들이 동남아시아하고 판매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F-16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일단 발제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도 F-16은 KF-11로 딱 대체하는 게
맞아요. 그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꾸 무슨 튀르키예 칸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그 이름 자체가 5세대 전투기라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우리는 아직은 4.5세대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으니까 일단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거고 뭐 돈을 바로 주는 것도 아닐 거고 튀르키예 칸이 지금 개발 초기 단계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한테 했듯이 번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11을 뭐 거의 헐값에 아니면 군사원조식으로 좀 받아내려나 좀 잘못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KF-11 시장에 대한 인도네시아 것도 그렇고 아직 시간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어떻게 이제 하는지 더 두고 봐야 되고 최종적으로 먼저 우리가 뭐 엎어버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KF-11 시장은 이제 F-16 전투기를 대체하는 용도로서는 좀 풍부하게 좀 숫자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KF-22EX라고 하는 뭐 블록 3라고 하는 그거는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과제이고 문제이고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또 후속으로 판매를 할지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좀 면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결론이 났는데 6천억만 뭐 내겠다고 이것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겠죠. 인도네시아 공군이 없는 돈에 뭐 이 물건 저 물건 다 만져보는 모양새를 갖추는데 결국에는 튀르키예 칸도 만만치 않고 이게 금전적으로 따지면은 뭐 튀르키예도 뭐 이렇게 풍족한 나라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KF-11에 48대 가져가는 문제가 계속 속을 새기면서 복잡하게 흘러갈 거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찔끔찔끔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찔끔찔끔 그렇게 해서 가져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최초의 확정된 수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사가고 있다, 만들고 있다, 면허 생산을 이제 할 테니까 단순한 그런 측면의 홍보 효과를 이제 노리고 꼭 참고 있는 거죠. 대외적으로 인도네시아하고는 보통 전투기 공동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돈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헤어지고 파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최근에 프랑스가 지금 F카스 그거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끄럽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다소사, 전투기 제작사인 다소사가 그런 모습을 이제 여러 차례 보여줬죠. 특히 라팔 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F카스라는 것도 파리 에어쇼를 이제 6월달에 했었는데 부각도 안 됐어요 전혀. 그리고 되게 시끄러운 소리, 이거 불협화음, 흩어지고 헤어진다. 그 뉴스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전투기 공동 개발해서 같이 끌고 간다는 게. 근데 대한민국의 인도네시아를 아직도 저렇게 데리고 있는 목적이 수출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홍보성. 어쨌든 간에 속사정은 복잡한데 인도네시아가 결국에는 가져가서 면허 생산을 이제 한다. 우리한테 컴포넌트 형식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쫓지 못하는 게 전투기 공동 개발의 어떤 문제점들은 전 세계 역사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정화되면은 폴란드의 수출이 이제 진입할 수 있으니까 뭐 블록 2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또 필리핀 문제도 있고 필리핀도 뭐 지금 MRF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 현재 지정하고 있는 그 전투기 MRF 사업을 다 그걸로 도배할 것 같지는 않고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방산 업체 육해공 방산업체들하고 또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략적인 문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 원 시어터 문제에서 되레 우리나라를 걱정해주는 입장이고 최근에 이제 필리핀 국방장관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뭐 회의에서 같이 국방장관 만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뭐 우리를 되레 걱정해주고 원 시어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빠져도 뭐 속사정이 나름대로 한국이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필리핀이 우리 입장을 많이 방산에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고 사가려고 하는 게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를 내쫓는다는 게 결과적으로 후속 발주, 도입국들에 이어지는 면에서는 좋은 건 아니다. 내쫓는 거는. 그래서 저거를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수출국에서 이득을 또 봐야 되니까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워낙 뭐 국방비가 자기들 사야 될 물건 많고 욕심이 많은데 특히 전투기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불협화음이 현재 유지는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내쫓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거꾸로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인내심을 보여주니까 거꾸로 달려와서 자기들이 선심 쓰는 게 기존에 KT-1 훈련기 사갔죠. 그거 업그레이드 해달라. 그러니까 돈은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FA-50도 뭐 지금 T-50 형태로 가져간 거를 뭐 무장화 시키겠다. 개량 사업들. 그래서 좀 뭔가 좀 혼재돼 있고 혼합돼 있어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게 또 대할 수 없는 거고 참 복잡해요. 이 인도네시아 공군 문제가 우리하고 이 카이하고 그 기존에 판매한 그 항공기, 군용기에 대한 또 후속 군수 지원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게 딱 뭐 물을 자르듯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저도 뭐 얼마 전에 뭐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그 후속 뉴스를 보면 좀 또 참아야 되나? 근데 하여튼 더 이상의 손해를 보면 안 되는데 참 미묘한 갈등 속에 있는 거죠. 현재도 지속되는 거죠. 현재 폴란드의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데 FA-50을 이제 기존의 GF 버전을 우리 공군에서 가져갈 기체를 넘겨주고 했는데 이게 기체만 일단 가다 보니까 보조 연료 탱크하고 무장을 별도로 같이 패키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FA-50의 어떤 기체만 12대가 가 있고 이제 비행을 하는데 시뮬레이터 문제도 있고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 훈련. 근데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무장 문제. 여기에 맞춰서 무장이 패키지가 뭐 미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한테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원활하게 안 되고, 물론 이제 인티그레이션 문제가 또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이렇게 겹칠려 버렸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F-50 GF 버전에 대한 운영이 좀 애매하게 되고, 현지 언론에서는 이제 뭐 군사 전문 매체라든지 좀 비판, 좀 비난을 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거에 자극이 돼서 대한민국 공군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AIM-9P4 버전, 이거 좀 옛날 그 사이드와인더죠. 팬텀 전투기가 이제 작년에 퇴역하면서 그 해당되는 그 배정된 무장들을 보관을 따로 하고 있어요. 유사시 대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빌려준다든지, 당장 그쪽 지역도 우크라이나가 앞에 있고 전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국경선에 따라서 러시아나 이제 벨라루스의 항공기들이 군용기들이 그 인접하게 침공 비슷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이제 경계 비행, 견제 비행을 띄워야 되는데, 기본 무장은 이제 달고 올라가자. 전투기 대 전투기 근접 조우했을 때 우발적인 공주전에 대비하자 해서 급하게 이제 우리한테 요청해요. 구형 사이드와인더를 이제 가져가는 걸로 넘겨주는 걸로. 뭐 사실상 넘겨주는 거죠. 빌려준다고는 형식은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투기 수출국의 어떤 본격적인 이제 수출국으로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일즈나 서비스 형태로 이제 해주는 거죠. 공군한테 부탁하고 합참 뭐 이렇게 국방부, 방사청도 포함해서. 그래서 있던 그 후속 군수 지원의 단순한 훈련, 뭐 정비 이것뿐만 아니라 무장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F-4E 팬텀 퇴역한 무장이 배정된 것 중에 이제 초기형 매버릭 미사일도 있어요. 공대지 미사일. 근데 이것들이 다 F-50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목은 이제 AIM-9P만 이제 4형만 넘어갔다고 이제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거의 배정된 무장도 넘길 수 있는, 뭐 수송기, 대형 수송기에 아니면 화물기에 탑재해서 보낼 수 있는, 그게 하나의 나머지 때 그 PL 버전에 대한 계약 유지가 될 수 있는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뭔가 좀 늦어져도 인티그레이션 또 미국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무장도 사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걸 또 미국에서 도입을 따로 해야 되고, 근데 중간에 이제 껴있는 카이가 담보를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주겠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좀 돋보였죠. 강조가 되고도 있고. 나머지 도입국들은 그냥 후속 군수지원, 정비, 단순 정비, 운영 유지, 그러니까 뜨고 내린 문제, 안전하게, 뭐 이라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대서특필은 안 됐죠. 일반적인 후속 군수지원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운영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알아서 또 자체 수준이 있죠. 정비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핵심적인 거 못하는 것만 우리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 공군이 이제 가져갔던 것들, 그런 거 이제 뭐 정비 지원을 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대 이제 뭐 운영하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높이가 좀 이렇게 전에 시간이 흘러올수록 동남아, 그다음에 이라크에 대한 거 이제 발표했죠. 후속 군수전 또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폴란드 문제는 아예 앞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지켜보니까 미국의 군수 지원도 알아주지만은 대한민국은 거기에 또 신속한 결정이 따르는구나. 향후에 F-50의 이제 그 개량력, PL 버전이나 이제 말레이시아 M형 버전인데, 그거를 지금 필리핀도 이제 발주했죠. 12대.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기존의 F-50 개량년도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더 늘어날 수 있고, 여지가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최신형이라 할 수 있는 KF-21 전투기. 그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많은 이제 조건을 요구하겠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뭐 그거 불만이 없어요. 현지 뭐 폴란드 뭐 전문 매체들이 자꾸 자기들 기사거리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선정서로 보도하는데, 그거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고 면밀하게 이제 음미를 해봐야 돼요. 걔들이 무슨 의미로 그거를 던졌는지. 그리고 일부분 기사를 이제 섞어서 만들거든요. 이제 부풀려가지고 그냥 고지것대로 걔들 그 발표하는 거를, 그쪽에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쓴다든지,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재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쫙 쏘고 나면 일순간에 팍 쏜다든지, 아니면 빵빵빵 쏘면 금방 소모되잖아요, 탄약이. 그러면은 재장전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구령 시스템은 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고서 한 발씩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어떤 좁은 전장에서 신속하게 뭐 재장전을 바로 한 번에 해서 또 쏴야 되는데, 6.25 전쟁 때 그 산악 중심으로 이제 포병전을 할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M36 뭐 자주 대전차법까지 이렇게 기동하는, 그것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산에 올라가서 뭐 끌고 올라가서, 그래서 활약전이었는데 시간도 중요한 거죠. 집중도도 중요하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구령이 이제 150여 문을 이제
생산해서 배치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인력이 다 동원돼서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다가 이제 먼저 당한다. 그 사이에. 그래서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미국제 MLRS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한 번에 이제 기중기 상에서 한 번 이렇게 들어서 아예 그냥 크레인으로 자체 탄약 그렇게 세터화된 거를 이렇게 들어서 갖다 꽂는 형식으로 내리고 교체하는 좀 더 빠르죠. 그런 부분은 이제 주시를 하다가 1999년 이후로 이제 방산업체들이 주시하다가 우리가 저 시스템을 궤도형이 아닌 트럭형에다 하면은 저렴하면서 다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한국화 시키는 거니까 미국제 MLRS를 어떤 그 탄 자체 규격도 동일하게 하고 다종다양한 더욱이 이제 특징이 MLRS의 미사일 탄도탄 300km 미만의 탄도탄을 이제 대체적으로 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탄도탄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 이제 에이테킴스라고 하죠. 별도의 이름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미사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단거리 탄도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걸프전 이래로 사용해 보니까 사거리가 짧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동북아에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탄도탄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하이마스예요. 트럭이 이제 C-130 일반 전술 수송기에 탑재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포드화된 그거를 이제 로켓탄을 장전하고 그다음에 에이테킴스라는 이제 단거리 탄도탄을 이제 개발해서 배치했는데 사거리가 짧아서 500km까지 지금 499라는데 사실상 500km 넘는 거고 그게 이제 신형 에이테킴스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이 PRSS 프리즘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배치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양산 배치가 들어가 있고 그걸 이제 계속 우린 본 거죠. 옛날에 에이테킴스 시스템을 보고 또 이제 벤치마킹에서 하이마스다 이것도 다 보면서 이걸 혼합한 게 천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도탄 종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내수보다는 수출량에 있어서 1, 2, 3, 4 버전이 1형, 2형, 3형 사양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그거를 벤치마킹 한 거예요. 미국의 MLRS 그리고 이제 트럭형의 하이마스 그 수송기에도 탑재시켜서 기동성이 되게 좋고 웬만한 활주로 짧은 활주로 있으면 거기에 착륙해서 바로 트럭이 나와서 발사하고 다시 또 태워서 이동할 수 있는 아주 미국식의 어떤 그 기동성 있는 공중 기동성 견인포 슬링 해가지고 막 이동하면서 쏘듯이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천무는 그의 특징, 성능, 스펙, 성능에 대해 맞춰서 개발한 거고 이것을 가지고 수송기에 탑재를 해서 하는 그런 광범위한 운영은 아직은 좀 직전인 것 같아요. 그걸 테스트하거나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군에서 사용자인 군에 우리 한국군에서는 이제 그걸 요구를 안 한 것 같고 한반도에서만 사용하면 된다는 종심이 짧은 이런 데서 근데 미국은 지역별로 전구에서 원시어터 이런 전구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운영 목적이 좀 다르죠. 운영하는 방법이. 그래서 어쨌든 천무는 미국제 MLRS를 하이마스를 상당 부분 이제 벤치마킹에서 성공했다.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리고 항상 그 장점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한 번 제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짧다. 상대적으로 미국제에 비해서. 그래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우월하다. 그러니까 하이마스를 발주했다가 기다린 나라들이 거기에 지쳐가지고 일부 나머지 물량은 이제 대한민국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이제 요청한다든지 알아본다든지 가격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북한군 상대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가 들어오나 했는데 이게 수출 시장에서 이렇게 미국의 하이마스의 아주 대등한 품목 물건으로서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조용히 탄도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승인 할 수도 있는 거 미국이 또 통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냥 순수하게 그 다연장 로켓 포드로 넣고 빼는 그 부분만 수출한다면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대상국이. 근데 이제 미사일이 탄도탄, 단거리 탄도탄이 들어가면 이제 시리즈가 있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기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가려가면서 수출할 것 같고. 장단점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출 대상국이 따라서 탄도탄이 넣어야 되냐 아니면 순수한 로켓 단위로만 가야 되냐. 이제 그 부분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죠. 무조건 어느 대상국과 협상하고 있다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들은 종국의 결과적으로 단거리 탄도탄을 또 원하니까 한국형.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K9 자주포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단조로운 게 수출은 아니다. 좀 더 준전략적인 그 지역의 작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지형 지물 그다음에 그들이 처해져 있는 전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천무는 준 전략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그 전쟁에서 많이 보여주고 또 러우 전쟁에서 탄도탄을 섞어 쏘잖아요.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민감한 무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자주포가 제일 팔기가 쉽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판매하는 시기가 2030년도 이전에 다 팔아치워야 되지 그 이후로 가면 또 다른 무기 체계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형으로 그래서 좀 다 장단점이 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그만 방산 전시회에서 천무 3.0이라고 해서 보드판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이제 그 개념도 형식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자폭들은 개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건 단기간에 기술 개발이 되는데 당장 그 전에 우리
그 한국군, 특히 뭐 해병대 중심으로, 뭐 육군도 당연히 이제 먼저 얘기를 했지만 원하지만은 무인화가 먼저 무인화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점점 병력이 줄어다 보니까 포병의 전력, 병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자폭 드론 개발을 해서 이게 또 탄약 회사 풍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지금 하나 자체도 뭐 탄약 뭐 같이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개발도 해야 되고, 뭐 국가 예산, 국방 예산에 별도로 R&D가 이제 지불이 돼야 되고, 발제를 하면은 바로 이제 2026년도 예산을 늘 수 있는 거지. 27년도인지 28년도인지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개발의 그 지원이, 국가 지원이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개념도로 저렇게 러우 전쟁에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뭐 전쟁의 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자폭 드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다. 얼마든지 시연을 할 수 있죠. 그림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우리 매니아사에서는 이제 이런 거에 좀 환호하고 이제 또 새로운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주어진 과제는 무인화입니다. 이 무인화 운영을 이제 하거나 함상에서 상륙하면서 이제 이 다연자 로켓포를 쏠 경우 어떤 시스템으로 개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숙제들을 다 동시에 할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제 해서 넘어갈 건지, 이게 다 결국에는 2030년대 초반에 실용화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거는 그냥 뭐 작은 그 전시회용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 특정 그 개발 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유망한데 시간이 이것도 아무래도 많이 걸리겠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코로나 나기 전에도 2016, 17, 18년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의 그 천무에서 발사하는 그 단거리 탄도탄들 1형, 2형, 뭐 3형, 복잡해요. 뭐 그게 또 우리 군에서 뭐 KT, SSM, 그러니까 뭐 혼종이 돼 있어요. 그 일일이 다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뭐 10년 가까이 얘기돼서 실전 배치는 이제 기껏해야 지상 발사, 고정 발사는 KT, SSM 1형 이제 양산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 발표는 뭐 충분히 그림 보셨으면은 충분히 뭐 좋겠다 하는데, 실전 배치, 실용화, 수출 시장에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앞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탄약이 또 이 다연자 로켓포, 이 탄약이 로켓탄이 비싸요. 상대적으로 일반 포탄보다. 그래서 이게 뭐 무한정으로 쟁여놓고서 비축해놓고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그 체계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잘못 알려진 게 2차 대전 때 소위 카츄샤 로켓포, 러시아, 소련제.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베낀 게 이제 기존의 구령 다연자 로켓포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령은 또 이제 재장전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사격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 탄이 또 비싼 거, 그런 문제가 남아있죠, 단점으로. 그래서 이 무인화도 탄 자체가 가격이 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채공하면서 일반 그 포탄, 채공하면서 뭐 감시하는 포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탄 종류가 풍산 같은 데서 개발을 해놨는데 아직도 채택이 안 된 지가 벌써 뭐 10년 다 되고 있는데요. 뭐. 그다음에 지능탄 같은 것도 이번에 예산에서 빠졌다고 하는 지능탄 깔아놓으면 뭐 전차 내려오는 걸 뭐 지연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첨단 탄 자체가 아직도 실용화가 한국군 내에서도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개발이 완성도가 어느 정도에 측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따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세대 개념으로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처럼 우리가 아주 대응력이 좋아지겠다는 그 개념은 좋죠. 근데 이거는 뭐 자꾸 이렇게 전시회 때 그 물건을 개념대로 계속 갖고 나오는지 자랑을 하는지를 또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화살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이거 가지고 이 플랫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뭐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용성 문제는 지금 두 번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과제, 실용성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할 건지. 그래서 어떤 전시, 뭐 여름에 특정 전시회에서 뭐 나타나는 것이다 정도 저는 그렇게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수출하는 천무가 이게 비공식화된 게,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비공식화되는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아랍에미리트가 이거를 밝히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비공개하다가 또 지들은 페이스북에다가 예전에 그 사진을 슬그머니 뭐 올린다든지 교육받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흘리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된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 당연히 사우디군도 이제 이게 필요한 무기체계고, 하이마스를 발주를 하면서 뭐 유럽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시간이 차이가, 그러니까 물건을 받기까지 돈 문제는 이제 뭐 사우디는 지불을 제대로 하니까 그쪽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제일 빨리 돈을 주니까 막 그 시간에 맞춰서. 근데 물건 자체 도착하는 시간이, 만들어 와서 오는 시간이 뭐 이제 음식 일종에 다 식어서 오는 식으로 필요할 때는 없고, 그리고 뭔가 휴전을 한다든지, 예멘 후티 반군 상대로 전쟁이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거나 그들이 예멘 후티 반군이 뭐 홍해 쪽으로만 집중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상선들, 유조선들 지나가는 거를 이제 타격하기 위해서 그쪽에 전력을 뭐 집중한다든지, 그러면은 지상 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아랍에미리트군 상대로 싸운 적이 있었죠, 전쟁. 그쪽 방면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뭐 제때 물건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마스보다는. 하이마스는 뭐 물건이 뭐 전혀 뭐 하자가 없는 물건인데, 거기에 준하는 게 트럭형을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천무가 거기에 준하는 물건이고, 미군의 어떤 연합작전에 맞춰서 개발을 했고, 작전 그 소요 요구 조건이. 그래서 이거만한 물건이 없고, 기존에 냉전이 이제 끝나면서
대테러 전쟁을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동유럽이나 남아공이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포함해서 다연자 로켓포 개발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냉전 막바지에. 근데 그것들이 뭐 구경이 좀 작아요. 뭐 122mm부터 시작해서 뭐 160mm. 구형이 좀 작고 그리고 너무 옛날에 개발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는 이거를 재생산해도 그렇게 화력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의 하이마스나 천무에 비교하면은 어떤 유연성, 전쟁의 유연성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숫자 종류를 이제 어떤 무기가 이 다이전 로켓포가 있었나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뭐 종류만 많았지 쓸만한 거는 결국에는 하이마스하고 천무로 이제 모아지고 있고 이제 와서 이 시장을 또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또 개발한 게 내놓은 게 있고 유럽, 독일하고 뭐 공동 개발한다든지 또 프랑스도 나선다든지 근데 이제 이제서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계속 지속적으로 한순간에 내놔도 시기에 안 맞으면 또 이렇게 도태되거든요. 이 무기시장은 수출하는 무기시장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서 개량 제품을 내놔야 되는 거. 그런 면에서는 하이마스하고 천무가 계속 수출 시장 이런 다연자 로켓포에서는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중국제가 또 끼어들 수 있는데 뭐 중국제는 워낙 뭐 종류가 많고 규격 통일이 안 돼가지고 수출 시장에서 물건이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뭐 산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천무가 발주하는 대수 규모가 뭐 좀 작은 쪽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계속 유지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전망은 뭐 그럭저럭 괜찮다는 걸 보고 있는데. 탄 자체를 탄약회사를 통해서 많이 사갈지 그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가서 보관 유지를 잘 할지 관련된 회사들이 많고 뭐 거기에 또 플라스틱 뭐 아니면 통 같은 거 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탄약 그런 회사들 또 별도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다 또 종합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잘 이렇게 융합이 돼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단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가져가서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 탄을 더 사가야 되는데 사갈지 세부적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